자, 이제 먼저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윌비스 경찰학원에서 경찰학을 강의하게 된 조인성입니다. 일단 화면으로, 영상으로 먼저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이제 정규 강의 이전에 저희가 이제 핵심 요약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먼저 만나 뵙게 됐습니다. 자, 일단 OT를 좀 길게 하고 싶은데요. 일단 주어진 시간상 OT를 길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나중에 정규 강의를 통해서 기본 이론 시간에 더 자세히 OT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교재에 대한 구성과 그 다음에 저의 강의 특징 이런 거 조금 설명드리고요. 바로 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교재는 그 조인성 경찰학 핵심 요약집이라고 해서 지금 수업은 현재 프린트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아마 책이 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핵심 요약집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책의 특징은요. 일단 우리 기본서에서 중요한 부분들만 추려서요. 시험에 나올 위주로만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거나 지엽적인 부분들은 과감하게 배제를 했고요. 그래서 40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별 4개부터 별 1개까지 중요도 표시했고 기출 표시 다 했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편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 때 별 4개짜리는 특 A급, 그 다음에 별 3개짜리는 A급, 그 다음에 2개는 B급, C급은 별 1짜리 이렇게 수업 중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건 중요도고요. 시험에 안 나온다는 뜻은 아니니까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제 강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는 기본 이론은 제가 판서 위주로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큰 그림이나 틀, 절차를 한 번씩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판서를 통해서 먼저 크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들은 책으로 그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일단 핵심 요약집 수업은 시간 제한도 조금 있고 해서요. 대부분 큰 틀이 필요한 부분들은 판서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해당 부분을 책으로 읽어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 판서는 좀 양은 많을 수도 있는데요. 그 얼마만큼 좀 디테일하고요. 그리고 그 절차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혼자 책을 읽을 수 있을 만큼의 판서니까 안내서라 생각하시고 판서를 꼭 한 번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은 좀 제가 판서하고 그 다음에 체크해드리는 부분 위주로 복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영상으로만 하다 보니까 조금 떨린데요. 이게 학생들하고 저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편인데, 자, 일단 영상으로만 만나 뵙는 거니까 조금 그걸 감안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일단은 경찰학의 기초 이론부터 한번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페이지를 볼게요. 자, 일단 우리 경찰학의 기초 이론 파트에서는 우리 시험에 굉장히 12문제 정도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거의 별 3개짜리입니다. 거의 A급 조문 이론들 있으니까요. 일단 책을 보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책으로 바로 들어가면 8페이지에 경찰의 개념이 나오거든요. 자, 일단 경찰이 무엇인가라는 것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8페이지 보시면 경찰의 역사적 변천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거부터 저랑 같이 판서를 하면서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대륙법계 경찰 개념입니다. 자, 대륙법계라고 하면요, 우리는 흔히 독일하고 프랑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륙법계 경찰 개념을 살펴보는데요. 자, 방금 얘기했던 독일과 프랑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 고대 시대부터 우리 경찰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고대 시대에는 왕이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 하는 모든 정치, 그렇죠? 일체의 정치, 헌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찰의 개념으로 살펴봤어요. 그래서 왕이 하는 일체의 정치 그리고 헌법 이런 것들을 경찰의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왕이 밑에 관료들한테 저놈 잡아와라 하면 잡아와야 되잖아요. 체포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경찰 작용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정치 헌법을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고대의 개념 중에서 경찰은요, 라틴어의 폴리티아라고 하는 용어에서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요, 요거를 옛날에 특공대 시험에 영어라고 해서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의 폴리티아에서 비롯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스어로 폴리테이아라는 개념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리스어의 폴리테이아에서 유래한 거예요. 폴리테이아에서 유래한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요, 고대 시대에는 왕이 하는 모든 정치나 그런 경찰 작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때는 무엇을 제외하고라는 그런 용어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 무엇을 포함하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셔야 돼요. 자, 이게 고대 시대의 경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고대 시대가 지나고 나서 중세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중세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교황의 시대입니다. 교회의 시대고요. 자, 그래서 중세 시대는 자, 일단 교황의 힘이 셌던 시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요, 경찰의 개념이 14세기부터 시작을 해요. 14세기에 프랑스. 그렇죠? 항상 우리 시작은 프랑스에서 시작을 합니다. 프랑스에서 경찰 개념이 시작하고요. 이때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목적과 국가의 평온한 질서 있는 상태를 경찰의 개념으로 봤어요. 국가의 평온한 질서 있는 상태를 우리가 경찰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여기는 뭡니까? 국가 목적, 국가의 평온한 질서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사회 목적이라고 하면 오답이 됩니다. 사회 목적 작용이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좀 이상한 거 있죠? 우리 국가 목적 작용은 뭐고 사회 목적 작용은 뭐냐? 이거 좀 궁금해 하실 수 있거든요. 자, 여기다 잠깐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요거는요, 참고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 행정의 분류를 이렇게 해요. 행정의 분류를요, 크게 국가 목적 작용하고요. 국가 목적적 작용하고 그 다음에 사회 목적적 작용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자, 이거는 국가를 위한 행정작용이란 뜻이에요. 이 목적이 어려우면 뭐뭇을 위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사회 목적적 작용은 뭡니까? 그래, 사회를 위한 행정작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국가 목적 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재정입니다. 자, 이 재정작용은 뭐죠? 나라 돈이에요. 나라 돈. 여러분 개인 돈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교작용이 있네요. 자, 외교는 뭔지 아시죠? 자, 그리고 군사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작용. 요 네 가지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국가 목적 작용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이 재정은 나라 재정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는 어디서 담당하겠습니까? 우리 현재 기재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교는 당연히 어디서 합니까? 외교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겠죠. 자, 군사는 당연히 어디입니까? 국방부에서 담당을 할 테고요. 자, 이 사법작용 조심하셔야죠. 이 사법작용은 우리가 개개인의 그 사법작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 전반에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우리가 사법작용이라고 합니다. 흔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사하고요. 그리고 체포하고 수사하고 체포해서 기소를 하고요. 그다음 재판에 이르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국가 목적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하는 데가 따로 있잖아요. 우리 경찰이 할 일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국가 목적적 작용은 군사, 재외 이렇게도 암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셔도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목적적 작용 보세요. 자, 사회 목적적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사회 목적적 작용은 일단 적극적인 복지 증진 작용이 있고요. 적극적인 복지 증진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질서 유지 작용이 있어요.
분필이 좀 부러지네요. 소극적인 질서 유지 작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를 위한 작용에는 적극적인 작용과 소극적인 작용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적극적인 복지 증진 작용은 말 그대로예요.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국가가 간섭하고요. 명령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얘기하고요. 소극적인 질서 유지 작용은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위험 방지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이 그러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적극적인 복지 증진 작용이 경찰이 할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소극적인 질서 유지 작용이 경찰이 할 일이겠습니까? 그래요. 요겁니다, 요거. 소극적인 질서 유지 작용, 위험 방지 작용이 우리 경찰에 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 소극적인 질서 유지 작용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보안 경찰 작용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협의의 행정 경찰 작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자, 그래서 분류를 일단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외우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 경찰 행정 작용 중에서 이제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중에서 우리가 이 작용들, 각 작용들을 하나씩 제외시켜 갈 거예요. 그럼 제외시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경찰의 작용이 아닌 것을 제외시키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처음에 국가 목적적 작용은 다 담당하는 부처가 있습니다. 경찰이 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 국가 목적적 작용이 경찰의 개념에서 가장 먼저 제외될 것이고요. 남는 건 뭡니까? 사회 목적적 작용.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국가라는 큰 틀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 안에 사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찰은 국가를 지키기도 하지만 주 목적은 뭡니까? 사회를 지키는 거잖아요. 국가는 군대가 따로 있잖아요. 군사가 지키잖아요. 응?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라는 것은 자, 외교, 자, 나라 밖의 일이죠. 외교 같은 것들은 이건 뭡니까? 외무작용. 나라와 나라 사이 일이니까요. 자, 사회는 사회를 지키는 거니까 이 외무작용과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내무행정작용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외무행정작용은 외교에서 담당하니까요. 자, 그러면 내무행정작용, 즉 우리 사회 안에서의 질서 유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경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할 일이 뭐다? 사회 목적적 작용입니다. 즉 내무행정작용이고요. 자, 그럼 경찰이 할 일 중에서 우리가 조금 이따 역사를 살펴보다 보면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경찰이 할 일이 아닌 걸 또 하나 제외시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경찰이 여러분 복지를 위해서 일합니까? 아니면 교통 단속이라던가 이런 질서 유지를 위해서 명령 강제합니까? 주로 명령 강제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적극적인 복지 증진 작용이 또 경찰의 개념에서 제외될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소극적인 질서 유지 작용만 남을 거라고. 그럼 소극적인 질서 유지 작용이 우리 경찰이 할 일입니다. 이게 경찰의 주 목적이에요. 자, 그럼 이 주 목적 작용 중에서 다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라 그랬죠? 자, 이거 둘 중에 우리가 경찰의 할 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보안경찰은 뭐 하는 애들이냐면 오로지 사회 질서 유지만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만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목적 없어요. 이게 뭐다? 주 목적이에요. 근데 협의의 행정경찰은 뭐냐면 잘 보세요. 외우시지 않으려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얘네들은요. 오로지 사회질서 유지가 주 목적이 아니라요. 원래 본인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따로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예를 들면요. 건축경찰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산림경찰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경찰 이런 거 있어요. 이런 등등의 경찰 작용을 협의의 행정경찰 작용이라고 해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건축경찰은 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건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건축 허가를 내주는 경찰이에요. 자, 그럼 얘네들 하는 일이 뭡니까? 주로. 주 목적이 뭐예요? 얘네 주 목적이. 얘는 주 목적이 건축 관련해서 허가를 내주는 일이에요. 그럼 이 위생경찰은 뭐 하는 애들이에요? 자, 우리 구청이나 시청에서 뭐 합니까? 위생 검열 나가죠? 그래서 뭐예요? 원산지도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유통기한 넘겼는지 안 넘겼는지 이런 거 확인하잖아요. 자, 그래서 위생경찰은 뭐 하는 거냐면 얘는 주 목적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위생 검열하는 거예요. 이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얘네 주 목적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이 목적을 위해서 활동을 잘 하다 보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건축허가 건축 질서 유지 잘하고 위생 질서 유지 잘 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사회 질서 유지, 즉 전체 사회 질서 유지가 잘 될 거란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럼 차이가 뭡니까? 보안경찰은 오로지 뭐만 해요? 오로지 사회 질서 유지 목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협의회 행정경찰 작용들은 뭐죠? 원래 따로 주 목적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하는 목적이 따로 있고요. 부수적으로 본인들의 일을 잘 하다 보면 사회 질서 유지가 되는 그런 경찰 작용을 협의회 행정경찰 작용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볼게요. 보안경찰하고 협의회 행정경찰 작용 중에서 우리 경찰이 담당할 일은 뭐겠어요? 당연히 이겁니다. 이거. 보안경찰 작용만이 우리 경찰의 할 일이죠. 이거는 어디서 한다 그랬어요? 제가. 일반 행정기관, 시청이나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일반 행정기관이 시청이나 구청에서 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적극적인 복지 증진 작용 경찰의 개념에서 제외시켰어요. 소극적인 질서 유지, 위험 방지 작용 우리 경찰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보안경찰 작용 이게 뭐라고요? 오로지 사회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이거에 경찰이 할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협의회 행정경찰 작용은 경찰이 하지 않고 시청이나 구청에서 하는 작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의 작용이 아닙니다. 경찰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요게 마지막으로 경찰의 개념에서 제외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걸 하나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영상 보시고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여기 하나하나씩 경찰의 개념에서 지워갈 거예요. 그럼 그대로 여러분들도 지워가시면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절대 이 부분은 외우거나 두 문자 딸 필요도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정리를 통해서 개념들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역사, 경찰 개념의 역사를 이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14세기 프랑스죠? 그래요. 프랑스는 항상 시작하는 나라야. 시작을 잘해. 왜? 자유로웠거든. 근데 이 프랑스 사람들은요, 뒤끝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맨날 시작은 잘하는데 끝을 못 봐. 그래서 이 14세기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 결국에는 이제 15세기에 독일로 이어지게 돼요. 15세기 독일로 이어집니다. 자,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개수됐다 이런 표현을 써요. 개수라는 표현을 써요. 이을 개자 받을 숫자죠. 독일로 개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이 두 개를 바꾸죠. 독일하고 프랑스를 바꿔내요. 이 두 부분을. 바꿔내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프랑스의 국가 목적, 국가의 평온한 질서 있는 상태, 이게 바로 경찰 작용인데요. 이게 15세기 독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로 넘어와요. 자, 16세기는 우리가 이제 연도로 치면 1530년으로 볼 수 있는데 1530년에 독일의 제국경찰법이라는 것에서 자, 이거 기억합시다. 독일의 제국경찰법이에요. 이 독일의 제국경찰법을 통해서 경찰의 개념을 정의를 해요. 뭐라고 정의를 하냐? 이렇게. 자, 봐봐요.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중세시대는 교회시대라 그랬죠? 그래서 교회 행정을 제외한 일체의 모든 국가 행정 작용을, 일체의 행정 작용을 경찰 작용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교회 행정을 제외했다는 거죠. 자, 오답으로 포함이라고 나오면 틀립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교황이 짱이에요, 여기는. 그러면 국가가 교황의 나와바리, 쉽게 말하면 좀 속된 말이죠. 교황의 안에 있는 교회를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황을 건드리면 안 되니까 교회 행정을 빼라는 거예요. 교회 행정은 교황이 알아서 하게 놔두고 나머지 국가의 일체 모든 행정작용을 우리가 경찰 작용으로 봤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 정리 잘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중세시대의 개념은 프랑스에서 독일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16세기 독일의 제국경찰법에서 교회 행정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 행정을 경찰 작용으로 봤습니다. 자, 중세까지 정리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 분류는 좀 지울게요. 자, 설명드렸다시피 무엇을 하나하나씩 제가 제거해 가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 개념은 좀 큰 틀을 보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판서를 좀 넓게 하는 편이에요.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세시대가 지나면요. 자, 이제 드디어 경찰국가시대라는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경찰국가시대는요, 다른 말로 우리가
절대 군주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절대 군주 시대입니다. 자, 그럼 제목에서 뭐가 느껴지세요? 제목에서. 그렇죠? 절대 군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왕의 힘이 굉장히 강했다는 걸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 17세기 경찰국가 시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제 보세요. 자, 이 시대는요, 우리가 17세기라고 합니다. 주로 17세기 경찰국가 시대에는요, 경찰의 개념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이전까지는 중세 시대까지는 교황의 힘이 셌던 시대예요. 자, 근데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은 없어요. 즉, 교황의 힘이 셌을 때는 왕이 힘이 약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황의 힘이 쇠퇴를 하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군 원정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십자군 원정, 우리 교황의 군대, 신의 군대라고 하는 십자군이 전장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패하고 돌아오죠. 그러면 여러분이 병사라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바로 신은 없다. 우리 교황 따를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황의 힘이 이제 이 경찰국가 시대, 절대 군주 시대에 오게 되면 교황의 힘이 어떻게 되냐면 떨어지고요. 드디어 왕의 힘이 세지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왕의 권력이 세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를 뒷받침하는 사상적 배경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치도 명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왕의 권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상적 배경이 뭐냐? 군주 주권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군주 주권론. 제목 보시면 아시죠? 군주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이거 말고요. 왕권 신수설과 같은 이러한 사상적 배경을 바탕으로 왕의 권력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왕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거다. 왕권 신수설이에요. 자, 사상적 배경을 통해서 자, 이제 경찰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어 오는지를 한번 저랑 살펴볼게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여기가 분기점이에요. 중세하고 그 다음에 경찰국가 시대에 구분하는 분기점. 이 개념이 중요한데요. 자, 지금 여기 중세 시대까지는 우리 경찰의 행정 개념이 분화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이 분화되지 않았어요. 이건 무슨 말이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국가 목적 행정하고 사회 목적적 행정으로 구분되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잖아요. 우리 경찰 작용이 교회 행정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일체 행정 작용을 경찰의 작용으로 봤잖아요. 이때는 행정이 분화된 게 아니죠. 교회 것만 놔두고요. 나머지 모든 국가의 행정 작용을 한 겁니다. 이때까지. 자, 그럼 행정이 분화되지 않았고요. 이때부터 드디어 행정이 분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뭐다? 행정이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분류된다. 아까 뭐로 분류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래요. 국가 목적 작용과 국가를 위한 작용, 국가 목적적 작용과 사회 목적적 작용으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국가 목적적 작용은 경찰이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시킨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요.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국가 목적적 작용은 경찰의 개념에서 이제 제외되기 시작합니다. 제외되기 시작하고요. 우리 경찰이 할 일은 뭐다? 그래, 사회 지키는 거지. 사회 목적적 작용이 경찰이 할 일로 남아있는 거죠. 한번 적어볼게요. 국가 목적적 작용은 아까 재정, 외교, 그 다음에 군사, 사법 작용. 요 네 가지 있다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암기했었죠. 제외 군사 혹은 군사 제외 이렇게 암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아까. 자, 요거 우리 경찰이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기억을 하나 해주세요. 자, 우리 사법작용이요. 언제 경찰의 개념에서 제외됐냐면 1648년도에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하는 이 조약을 통해서 경찰과 사법작용이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경찰과 사법이 어떻게 된다? 분리된다. 자,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경찰이 할 일인 사회목적 작용을 두 가지로 나눠봅시다. 아까 좀 전에 살펴봤었죠? 자, 우리 사회목적적 작용은 크게 적극적인 복지 증진 작용하고요. 복리 증진 작용 혹은 복지 증진 작용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소극적인 질서 유지 작용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었어요.
자, 질서 유지는 다른 말로 뭐예요? 같은 말이 위험 방지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요 경찰 국가 시대는 사회 목적 작용, 즉 다시 말하면 내무 행정 작용이 경찰이 할 일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고, 자, 그 내무 행정 작용 안에는 적극적인 작용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작용 같이, 그렇죠, 행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시험 문제입니다. 경찰 국가 시대는 적극적인 경찰 작용도 했었고 소극적인 경찰 작용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는 누구의 힘이 가장 셌다 그랬죠? 왕의 힘이 가장 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왕이라는 사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죠. 자, 그러면 왕이 경찰 작용을 하는데 제일 높으신 분이 현장에 나가서 범인 잡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관료라고 하는 우리 경찰. 그렇죠? 관료라고 하는 사람을 대신해 가지고요. 경찰이죠, 우리. 이 경찰한테 시키는 거죠. 권한을 어떻게 해요? 위임을 합니다. 위임. 권한을 위임을 해서 야, 네가 경찰 작용해 라는 거죠. 그럼 관료는 어때요? 왕으로부터 그 무제한적인 권한을 위임받아서 누구한테 경찰권을 행사하겠어요? 국민에게. 국민에게 경찰권을 행사한다고요. 자, 근데 이 권력이 어떤 권력이에요? 엄청난 권력이죠. 그래서 책에는 이런 식으로 써요. 뭐라고 쓰냐면 왕으로부터 위임받은 어떤 권력이라고 얘기하냐면 포괄적이란 말 아시죠? 넓은 그런 포괄적인 권한에 근거해가지고 이 포괄적인 권한으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을 간섭할 수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경찰 국가 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경찰 국가 시대가 지나고 나면요. 법치 국가 시대가 옵니다. 자, 그래서 자, 법치 제목을 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법치 국가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시대입니다. 자, 기존에는 우리 왕이 무제한적인 권력을 국민한테 행사해요. 명령 강제할 수 있었던 시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 17세기에서 18세기 넘어오면서 어떤 사건 발생해요? 뭐 시민혁명이라던가 이런 거. 그렇죠? 들어보셨죠? 우리 시민이 주권을 가져오는 그런 혁명이 발생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권력은 영원한 게 없어요. 이때는 왕의 힘이 셌지만 이때는 왕의 힘이 당연히 줄어들고요. 시민권이 성장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시민권이 성장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왕은 법의 지배도 받지 않고 그런 포괄적 권한에 근거해서 국민을 간섭했던 시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드디어 이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시민권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사상적 배경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자연법 사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연법은 실정법에 반대되는 내용이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상식적인, 윤리적인 기준을 자연법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계몽주의 사상, 이런 거 나옵니다. 계몽주의가 뭐예요? 꿈에서 깨라는 거 아닙니까? 이성을 찾아라. 응? 자, 우리가 이성을 찾고 왕도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천부인권 사상 이런 거 주장하죠. 천부인권이 뭐예요? 내 인권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거다. 왕께 아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권력 분립주의. 이러한 사상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법치국가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는요. 여기 있는 내용을 갖다 여기 살짝 하나 껴넣거나 사상적 배경을 그렇게 출제를 해요. 자,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자, 드디어 우리 경찰의 개념이 이제 어떻게 또 축소가 됐는지, 그렇죠?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경찰 국가 시대는 사회복적적 작용 중에서 적극적인 작용과 소극적인 작용 모두 경찰이 했다고 했는데요. 자, 이제 법치 국가 시대에 오면 이 둘 중에서 하나를 또 제외시킬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써봅시다. 자, 우리 적극적인 복지 증진 작용, 그리고 소극적인 질서 유지, 위험 방지 작용이 있죠. 자, 요 작용 두 가지예요. 자, 요 중에서 우리 경찰이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되는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미리. 그렇죠. 요거예요.
우리 적극적인 복지 증진 작용은 경찰이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 경찰의 개념에서 제외시키기 시작해요. 그럼 뭐만 남아요? 그래요. 소극적인 질서 유지 작용만, 위험 방지 작용만 우리가 경찰이 할 일로 남겨놓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소극적인 질서 유지 작용은요. 소극적인 질서 유지 작용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때 나왔던 법과 판결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런 게 있어요. 자, 1794년도에 프로이센의 일반 란트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프로이센은 독일을 얘기해요. 프로이센의 일반 란트법이에요. 자, 여기서는 경찰의 개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도 하나 암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연도가 힘들면 일단 순서로 통해서 우리가 보면 되니까, 자, 요 두 문자는 좀 딸게요. 1절, 요 내용을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1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1795년도가 되면요. 자, 이 프랑스께 나옵니다. 프랑스의 죄와 형벌법전이라는 게 나와요. 자, 여기서 설명드리고 책으로는 보지 않을 테니까 잘 들어놓으십시오. 자, 여기 유일하게 프랑스 거죠? 대부분 독일 게 나올 건데요. 프랑스 거 나오고요. 그리고 이 프랑스의 죄와 형벌법전에서는 경찰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안전을 위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죄를 범했죠? 그럼 형벌을 줄 거예요? 왜 줘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 죄와 안전입니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자, 드디어 1882년도가 되면요. 역사적인 판결 하나 나와요. 자, 프로이센, 자, 별 말았으면 다 독일 겁니다.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라는 게 나와요. 자, 독일 지방에 가면 크로이츠베르크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언덕이 있는데요. 자, 이게 언덕과 관련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게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경찰권의 축소 관련된 판결입니다. 자, 경찰 개념을 축소시킨 판결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건 매우 중요하니까 정리 잘 해놓으시고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자, 1884년도가 되면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전이 있어요. 프랑스에서 지방자치법전에 경찰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뭐라고 정의하냐면, 자, 우리 경찰은 위생을 포함한 일체의 경찰 사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외우세요. 이런 건 외우는 게 빨라요. 치위생, 이렇게 암기합시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이에요. 1931년도가 되면, 자, 똑같이 프로이센입니다. 제가 프랑스라고 강조한 거 빼고는 다 독일이에요. 프로이센에 뭐가 나와? 경찰 행정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프로이센에 경찰 행정법이 나와요. 자, 경찰 행정법은, 자, 일단, 경찰에다 초점을 맞추시고요.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경찰의 활동은 재량이긴 하지만, 의무에 합당한 재량을 말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보면, 여긴 포인트 단어가 뭐냐? 재량이라고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량. 그래서 경찰 활동은 재량입니다. 이거 제가 앞으로 경직법에서랑 계속 이 얘기할 거예요. 경찰 활동은 재량이에요, 여러분. 출동은 할 수 있는 거죠. 법에다 출동해야 된다고 규정해버리면 여러분 신고받으면 무조건 출동해야 돼요. 그건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좀 암기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암기가 더 빠른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할 게 크게 세 개네요. 순서입니다, 순서. 1번부터 5번까지 우리 법치국가 시대의 법과 판결 순서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나라 정도. 프랑스가 어떤 거니? 그렇죠? 그리고 그 해당하는 내용이 뭐니? 요거 정리해서 암기하시면 돼요. 자, 요게 이제 법치국가 시대에 관련된 경찰의 개념이에요. 자, 요거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면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 번에 쭉 이어가요. 자, 이제 법치국가 시대가 지나고 나면요. 드디어 이제 현대국가 시대가 와요. 현대국가 시대라고 표현하고요. 자, 이 시대는 우리가 세계 2차 대전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아주 예전 시험 문제인데요. 뭐라고 나왔냐면 2차 대전 이후인데 요거 1차 대전 이후라고 그 경찰 간부 시험 있죠. 지금은 이제 경위 공채 시험이라고 하는데 그때 한번 오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출제는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우리 법치국가 시대에는 뭐예요? 그래, 소극적인 질서유지 작용만이 우리 경찰의 개념이라 경찰이 할 일이다 이렇게 정의했었죠. 자, 이제 이거 끌고 와 볼게요. 자, 그래서 법치국가 시대에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소극적인 질서 유지 작용, 위험 방지 작용만이 경찰이 할 일이었다. 그래요. 요거 얘기했었습니다. 요거. 그렇죠. 자, 근데 이 소극적인 질서 유지, 위험 방지 작용은요, 우리가 아까 우리 분류했을 때 두 가지로 분류를 했었거든. 자, 뭘로 분류했었어요? 보안 경찰 작용과 협의의 행정 경찰 작용,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었죠. 요 작용 두 가지로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법치국가 시대를 통해서 우리 경찰의 개념이 이렇게 변천돼 오다가 현대국가 시대에는 2차 대전이 있고 나서 우리 일본이나 독일 같은 패전국가에 연합군 유엔이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이 연합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독일이나 일본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경찰력이나 군대의 힘이 약하면 좋을 거예요. 세면 또 전쟁 일으킬 테니까. 자, 그래서 연합군이 들어가서 가장 먼저 독일하고 일본에 들어가서 한 작업이 뭐냐? 제일 중요한 거 나오네요. 자, 비경찰화 작업이라는 걸 합니다. 비경찰화. 자, 말이 좀 어렵죠? 이 비가 중요한 거예요. 비는 뭐예요? 제외시킨다는 겁니다. 제외. 뭘 제외해? 경찰의 개념에서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경찰의 개념에서 제외시킨다는 건 무슨 말이죠? 그래. 경찰의 할 일을 해서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경찰의 작용을 제외시킨다. 활동을 제한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비경찰화 작업을 통해서 우리 소극적인 질서유지 작용을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뭘로 나눈다 그랬어요?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작용으로 나눈다 그랬다고. 그럼 내가 뭐라 그랬어요? 보안경찰 작용은 뭐 하는 애들이라고 그랬어요? 오로지 사회 질서 유지만을 하는 애들이라 그랬잖아요. 다른 거 안 해요. 오로지 사회 질서만 유지해요. 이것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경찰이 할 일이 이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경찰이 할 일이에요. 이게 경찰이 하는 일입니다. 경찰이 하는 일이에요. 협의행정경찰 설명드렸잖아요. 얘네들은 뭐 하는 목적이 있어요? 다른 목적이 있다니까요. 주로 하는 주 목적이 따로 있어요. 아까 우리 여러 가지 봤었죠? 주 목적이 따로 있었고 그 주 목적을 잘 수행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뭐가 따라온다 그랬죠? 부수적으로? 그래, 사회 질서 유지라고 하는 부수적 목적이 따라온다라 그랬잖아요. 요거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부수적으로 사회 질서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하는 일이 따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건축이라던가 위생경찰이라던가 산림경찰이라던가 보건경찰이라던가 경제경찰이라던가 이런 등등의 각 일반 행정관청에서 담당하는 업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협의의 행정경찰 작용이 뭐겠어요? 우리 경찰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이게 제외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경찰이 하는 일은 뭐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보안경찰 작용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보안경찰 작용.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로지 사회질서 유지하는 애들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교통경찰 작용, 풍속경찰 작용, 풍기문란을 단속하는 경찰들이죠. 그리고 생활안전경찰 작용 이런 것들이 있어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이 정도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풍속경찰 작용이에요. 풍속경찰 작용은 오로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이 하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이 풍속작용을 살짝 이쪽에 껴넣어서 오답으로 내기도 해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만 묻고 끝냅시다. 이해하셨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현대국가 시대의 비경찰화 작용은 그렇죠? 경찰의 개념에서 제외시킨다는 건데 경찰의 개념에서 제외시키는 대상은 보안경찰 작용입니까? 협의행정경찰 작용입니까? 당연히 협의행정경찰 작용이죠. 그래서 비경찰화 대상이 뭐냐? 즉 경찰의 개념에서 제외시키는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협의의 행정경찰로 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경찰이 할 일은 뭘로 남는다? 보안경찰 작용으로 남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힘드시면 판서만 잘 정리해놓고 꾸준히 보셔도 크게 틀릴 일이 없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책은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책을 다 읽진 않아요. 지금 제가 계속 설명드렸어요. 책에 있는 내용들을. 자, 일단 거기 역사적 변천 과정의 1번 하나 체크해 볼게요. 시대성, 역사성을 반영하는 그런 일률적 정의가 곤란한 다의적 개념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잖아요. 개념이 어때요? 점점점 축소되어 오고 바뀌어 오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대륙법계의 경찰 개념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축소의 역사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경찰의 개념은 어떻게 되어 오고 있죠? 축소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축소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씩 제외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중세까지의 경찰 개념을 우리가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국정전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국정전반. 자, 그리고 여기 경찰국가 시대에는 아까 얘기했었죠? 자, 우리 사회 목적적 작용 중에서 내무행정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무행정 작용이다. 이렇게 한 단어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치국가 시대는 소극적인 질서유지 작용이라고 그랬죠. 이거 한 단어로 위헌방지 작용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때 경찰 개념을 한 단어로 말하면 위헌방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비경찰화 시대엔 보안경찰 작용을 우리가 경찰의 개념 한 단어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국정전반, 내무행정, 그 다음에 질서행정, 다시 말하면 위헌방지, 보안경찰 작용, 경찰 범위의 축소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책에 보시면 그 표에 대륙법계 경찰 개념 기출표시 한번 보세요. 그 기출표시 제가 폼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일일이 다 하나하나 다 한 겁니다. 너무 오래된 것만 빼고요. 자, 그만큼 출제가 가장 많이 됐고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는 거야. 자, 표에 있는 내용 제가 다 정리해 드렸어요. 자, 넘어갑니다. 법치국가 시대에 보시면 이것도 다 말씀드린 거예요. 자, 1번, 2번은 다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한 번만 읽어봐 주시고요. 자, 3번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일단 요한 슈테판 피터라고 하는 학자가 자신의 저서인 독일 공법제도에서 주장한, 자, 밑줄 꼭 그읍시다. 경찰의 직무는 뭐다? 임박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렇죠. 위험 방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지 증진은 본래 직무가 아니다. 이거 법치국가 시대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여기 법치국가 시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학자랑 그 내용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현대국가 시대 20세기 내용 설명드렸으니까, 그렇죠? 자, 비경찰화가 뭐라 그랬어요? 경찰의 개념에서 제외시키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협의의 행정경찰 작용용 경찰에서 제외시키잖아요?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경찰이 할 일이 아니잖아. 아니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다른 행정, 시청이나 구청으로 이관하겠다. 즉, 옮기겠다. 경찰이 할 일이 아니니까 그런 표현을 이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1번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보안경찰을 포함한이 아니죠. 제외하는 거죠. 보안경찰은 우리 경찰이 할 일이니까 놔둬야지. 그러면 어떤 거를 딴 데로 보낸다는 거야? 경찰 작용이 아닌 거, 우리 할 일이 아닌 협의 행정경찰 사무를 다른 행정관청, 일반 행정관청, 구청이나 시청의 사무로 이관하는 과정을 우리가 비경찰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업무가 보안경찰로 한정돼 있었고요. 풍속경찰은 어디에 해당한다? 그래, 보안경찰에 해당한다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기출지문 나오는데요. 최근에는 그 추세가 조금 문장이 길어지면서 조금 이론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출제를 하세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기존에 뭐 기출지문에서 나오지 않았던 그런 생소한 문장들이 조금 나온다고요. 그런 건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론을 자꾸 이해하고 하라는 게 제가 강조하는 강조점이거든요. 이론은 이해해서 어떤 표현으로 바뀌더라도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전처럼 막 기출을 달달 뭐 눈에 바른다거나, 물론 그거 중요해요. 기출문제는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걸 외운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이론은. 그러니까 이해를 통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기출지문 거기 1, 2, 3번 나오는데 뭐 1번 정도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세기 말 프랑스에서 독일로 도입됐죠? 자, 14세기에서 15세기로 경찰의 개념이 이어졌다 그랬어. 그리고 국민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통치자의 권한으로 인정이 돼서 절대적 국가 권력의 기초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말이 좀 생소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자, 보세요. 14세기에서 15세기로 이어진 경찰 개념이 1로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때 왕의 힘이 강했다 그랬죠. 절대 군주 시대, 경찰 국가 시대에는 경찰이
지금 왕이 이때 이어받은 개념을 가지고 통치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자꾸 해석해 보려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괄호 2번 보시면 18세기에서 19세기 법치국가 시대의 경찰권 축소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정리해드렸죠? 기억하십시오. 두 문자를 따서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일반 란트법,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관이다. 1절 암기했었고요. 두 번째, 프랑스의 죄와 형벌법제는 자 2번부터 먼저 보시면 안전, 요 포인트 기억하라 그랬죠? 그래서 경찰은 뭐 자유재산, 안전을 유지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자, 그리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책에 체크하실 거.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해서 법제화했다. 법제화가 무슨 말이에요? 법으로 제도화했다. 이 말 아니에요. 응?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 최초로 법으로 만든 게 죄와 형벌법전입니다. 최초로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나옵니다. 1882년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은 경찰이 법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가 소극적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된다라고 해가지고 목적 축소에 기여한 판결이에요. 자, 일단 여기는 일반적 수권 조항 밑줄 하나 그어놓으시고 요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소극적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쪽에다 잠깐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자, 독일에 가시면 크로이츠 지방에 언덕이 있어요. 이렇게 언덕이 있는데 여기 전승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래서 독일에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놨는데 기념비 세운 목적이 뭐예요? 국민들이 많이 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학자분들이 이런 표현했어. 심미적 이유로 만든 겁니다. 심미적. 심미가 뭐니? 자, 아름다움. 아름다움을 미자잖아요. 찾을 심자예요. 아름다움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 심미적 목적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우리 경찰의 개념은 적극적인 복지 증진 개념과 소극적인 질서 유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 그랬잖아요. 자, 이 심미적인 개념은 우리 국민들의 복지를 위한 개념입니다. 자, 근데 경찰청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요 앞에다가 고도 제한이라는 걸 해요. 고도 제한 뭐예요? 높은 건축물을 기념비보다 높은 건물을 짓지 말라는 고도 제한 명령을 내려요. 누가 내린다고요? 경찰청장이 내려요, 이거를. 경찰청장이 법을 만드는 사람도 아닌데. 자, 경찰청장이 이 고도 제한 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법원에서 이건 무효라고 해요. 이건 무효다. 자, 왜 무효냐? 지금 경찰청장이 이 고도 제한 명령을 내린 것은 우리 경찰이 할 일인 소극적인 질서 유지, 위험 방지를 위해서 내린 게 아니라 적극적인 복지 증진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내린 거라는 거죠. 적극적인 복지 증진은 뭡니까? 우리 경찰의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적극적인 복지 증진 작용은 경찰의 개념에서 제외돼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찰의 목적은 오로지 뭘 위해서만 해야 된다? 그래. 소극적인 질서 유지, 위험 방지 작용을 위해서만 해야 된다라고 법원이 판시한 겁니다. 그래서 목적 축소에 기여한 판결이에요. 자,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볼게요. 자, 일단 연도는 외우기 싫으시면 앞자 따서 외울 겁니다. 자, 일단 내용 한번 먼저 보세요. 자, 자치체 경찰은 공공의 질서, 안전,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위생 동그라미. 자, 어떻게 외웠나요? 치, 위생. 이렇게 외웠죠?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를 포함하고 이런 말을 써요. 포함이 포인트입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자, 이때 보세요. 자, 우리 경찰 개념은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전은 위생사무를 그때 포함하고 있었죠? 제외시키지 않았죠? 위생사무는 언제 제외가 되죠? 요때요, 요때. 비경찰화 시대에 제외되잖아요. 경찰의 개념에서. 경찰이 할 일이 아니게 되잖아요. 이때까지는 위생 개념이 경찰의 개념에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마지막 프로이센의 경찰행정법. 아까 우리 경찰관청은 해양법의 범위 내에서 자, 이거죠.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서 재량 동그라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암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문자는 여러분들이 따셔도 돼요. 왜냐면 요 좀 연도로 외우기 힘드니까 자, 이렇게 윌, 죄, 그 다음에 치, 경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두 문자로 일, 죄, 크, 치, 경 이렇게 암기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요것만 보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그 외에 나머지 주요 판결이 나오거든요.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보세요. 처음에 띠토 판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경찰 개입 청구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 뒤에 가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근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간단하게 좀 생각해보고 갈게요. 쉽게 생각해봅시다. 우리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해보고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경찰이 출동할지 말지는 경찰의 재량입니다. 그렇죠? 재량이란 건 권리예요, 권리. 자,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요. 이 학원 밑에 추운 날 벤치에 영하 25도 추위에 벤치에 술 먹고 사람이 누워서 자고 있어요. 참, 이 상황에 경찰이 신고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도 출동할지 말지 생각해요? 재량 사항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과 신체에 이렇게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면 뭐가 발생해요? 출동을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거를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이라고 해요. 나중에 배웁니다. 그냥 듣고 흘리세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추운 날은 경찰이 꼭 구해야 될 의무가 생겼죠? 자, 그럼 의무의 세트는 뭐야? 경찰한테는 의무가 생겼어. 그럼 여러분한테는 뭐가 생겼어요? 해당하는 권리가 있잖아요. 권리가 생겼잖아요.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출동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권리가 의무가 세트잖아요. 그래서 띠토 판결은 뭐냐면 개입 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띠톱이 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띠 모양으로 생긴 톱이 있어요. 우리 석탄 자를 때요, 띠 모양으로 생긴 톱으로 석탄을 잘라요. 근데 먼지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분진이 많이 생기니까 국민들이 신고한 거죠. 아, 이거 너무 석탄가루 날려가지고 살아가기 힘들다. 생명 신체에 지금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다. 경찰한테 출동해달라. 라고 했는데 경찰이 아니다. 출동할지 말지는 재량이고 요거 그래서 출동 안 한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 뭐라 그런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꼭 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법원에서. 그럼 뭐가 생겼어요? 국민한테는 의무가 생겼고, 경찰한테는 의무가 생겼고, 경찰한테는 출동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개입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그렇죠? 이러한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경찰한테는 의무가 생기는 거고, 국민한테는 권리가 생겨서 개입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 띠토 판결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블랑코 판결이 있어요. 블랑코는 소년 이름인데요. 이제 프랑스예요. 프랑스 소년인데 얘가 국영 담배 공장 운반차에 치였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국영 담배 공장 운반차 운전하시는 운전수는 공무원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어디다 소송을 걸었어? 민사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 민사법원으로 올 게 아니야. 국영 담배 공장 운반차잖아. 이건 국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행정소송으로 갔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굵은색 한번 체크해 봅시다. 손해가 공무원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란 이유에서 관할이 행정재판소로 옮겨지게 된 판결입니다. 최초로 국가배상을 인정한 판결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국가배상과 관련해서는 프랑스가 최고예요. 여기서 공부하세요. 대부분 다. 자, 그리고 나머지 맵 판결, 에스코베드 판결, 미란다 판결, 이거는 형사 절차에 있어서의 적법한, 그렇죠? 적법하지 않은 증거 능력을 모두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맵 판결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확립된 판결이고요. 에스코베드 판결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에서 얻은 자백의 증거 능력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란다 판결은 진술 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접견교통권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백의 증거 능력을 부정한 판결. 그래서 요거 세 가지는 형사 절차와 관련된 판결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조금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시간은 우리가 경찰의 개념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요거는 원래 1시간 걸려요. 조금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걸 좀 참았는데요. 아무튼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첫 시간은 잠깐 쉬었다가 그 밑에 2번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경찰 비교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할게요.